언제 사야 되냐 이런 얘기 하죠. 부동산 언제 사야 되냐. 지금 어때요? 부동산 시장? 와, 지금 좀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겠죠. 모르겠죠.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입니다. 어서오세요. 일요일 아침 이 시간에 여기 함께 계신 우리 카이로스 북클럽 멤버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아침에 오실 때 어떤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오셨겠죠?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제가 경매를 계속 오랫동안 하면서 14년 차 경매를 하고 있거든요. 막둥이 낳고 시작을 했으니까 계산하기 엄청 좋습니다. 막둥이가 지금 14살 됐으니까 항상 걔 나이만큼 제가 투자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뭐 주거용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다주택자로 더 이상 물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상가도 하다가 또 토지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래서 초보에서 엄청 멀리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초보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저희 아들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엄마 집 사주세요 라고 이제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2년 전에 제가 애가 셋이 있다 그랬잖아요. 2년 전에 저희 아들이 22살이었어요.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24살이 됐는데 그때 알바를 했어요. 2년 전에 우리 코로나가 막 이제 막 청걸하고 막 이럴 때죠. 알바를 해서 돈을 좀 모았대요. 돈 모으면 젊은 남자친구들이 갖고 싶은 게 뭘까요? 네, 차를 갖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경차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초보 딱지를 때 경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차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서 중고차를 사겠다는 거예요. 너 돈 있냐? 아까 500만 원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말렸습니다. 500만 원 모은 게 어디예요? 그거 갖고 지가 지 차를 사겠다는데 근데 애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나 안 말려? 나 다른 엄마들은 다 차 산다면 말린다는데 나는 말리고 싶지만 근데 네가 네 돈으로 벌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기특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차를 사러 같이 갔고요. 샀습니다 결국.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길에 아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죠. 네가 이제 차를 샀구나. 참 대견하다. 기특하다. 그러면 이제는 집을 사는 게 어떻겠니? 제가요? 난 돈이 없는데 엄마? 엄마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 돈으로 사는 건 내 거, 네 돈으로 사는 건 네 거. 네가 500만 원으로 차를 산 것처럼 1000만 원만 모으면 엄마가 집 사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 아이가 너무 기뻐하면서 진짜요? 1000만 원으로 집을 살 수 있어요? 라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1년만 돈을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아보자. 라고 하면서 아이는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제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대학생이었는데 코로나 때 동영상 강의 듣고 이런 것도 싫대요. 그래서 학교 그만두고 하루 종일 알바하면서 횟집에서 막 힘들게 일을 했죠. 그래서 1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요. 1년이 지나고 엄마 저 이제 집 사주세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모았니? 아니요 700만 원 모았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난 좀 쉬고 싶어. 그래서 이제 알바를 1년 하면 그리고 잠시 쉬면 고용보험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거 받으면서 쉬고 싶은데 낙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일정 소득이 1년 동안 유지가 돼야 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낙찰 받을 때까지 절대 알바를 그만두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30세 미만의 자녀들, 그러니까 만 30세 미만이라면 세법에서 미성년자 취급을 해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돈을 벌어도 부모가 해줬다라고 이제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빙이 돼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라는 아이한테 그러면 700만 원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둘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전체 스토리예요. 정말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건을 선택할 때부터 아이랑 저랑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저희 아이도 아파트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를 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나도 아파트 갖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는 반지하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나도 아파트 갖고 싶은데 넌 돈이 없잖아. 넌 700만 원밖에 없잖아. 돈이 좋은 물건은 돈이 있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돈이 없으면 더 가치가 더 낮은 물건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대신에 그것을 현재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너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로 가치를 높여서 현재 가격에 매도를 하는 게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물건을 계속 보다가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그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자가 작은 글씨로 주자에서 무슨 면 막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정부 발표 그 표에 보면 그게 규제 지역 예외 지역이거든요. 경기도 광주 물건이긴 한데 거기서도 규제 지역 예외 지역이 있어요. 읍면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대출이 좀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물건 하나를 골라서 야 이거 괜찮다. 이거 보러 가자. 라고 했어요. 5,800만 원짜리 반지하인데 유찰이 2번 됐어요. 그래서 2,800에 최저가 싸잖아요. 그러면은 700만 원으로 또 이게 지금 이제 대출 가능 금액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소득 기준 다 맞춰놨죠. 1년 동안 일했고 또 부모랑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취득세 저랑 같이 중과 안 하니까 1주택자로 취급이 돼서 대출이 한 80%, 70에서 80%,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80% 받긴 했지만 70에서 80%가 가능한 상황을 다 만들어 놨어요.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할만하잖아요. 그 물건을 보러 갔어요. 자, 2,800짜리 최저가 물건이 상태가 어떨까요? 엄마,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진짜 반지하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 집은 신기하게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유리창이 다 깨져 있어요. 유리창이 깨진 집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고 있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인데 유리창이 다 깨져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안이 다 훤히 다 들여다 보이게 창문도 다 열어놨는데 집안도 막 난장판인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입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입지는 지하철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 네,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인근에 공장도 많고 물류센터도 많아서 임대도 뭐 나쁘지 않은 상태였어요. 엄마 마음에 드는데? 그래요? 엄마가 마음에 든다면 나도 좋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조사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게 통장이나 이런 뭐 법원에 이제 가서 통장에서 돈을 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장 인출하는 게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모아놓은 돈을 다 뺄 수도 없는 거지. 그만큼 한도를 어린아이 한도로 되어 있는 거죠. 한 번도 그런 큰 돈을 빼본 적이 없으니까 넣기만 했지 빼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침 이제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성남법원에서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입찰을 했어요. 이제 입찰하러 간 날, 당연히 오전에 할 줄 알고 갔더니 아이가 입찰하려는 물건을 오후에 하는 거예요. 나 오전밖에 알바 안 뺐는데 어떡하죠? 나 일하러 가야 돼요, 엄마. 그러면 인감이 필요하죠.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제가 대리로 입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예 인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아무런 기초적인 게 없던 상태예요. 제가 그때 정말 크게 깨달았어요. 아, 우리 아이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장이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도 과거에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경매를 알기 전까지 등기부등본을 볼 줄도 몰랐고 그리고 집이라는 게 뭐 아파트, 빌라 이 정도만 있는지 알았지 집의 종류도 몰랐고 이거를 깨달았어요. 아, 너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아이한테 차근차근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부동산을 안 가르쳐 주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을 제가 저희 아이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엄마, 근데 왜 사람들은 내 집에 전세 월세를 들어와요? 나처럼 낙찰받아서 살면 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뭐 만약에 내가 집을 낙찰을 받아서 부동산이 폭락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아이한테 해준 적이 없다는 거. 제가 그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이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는 거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배운 적이 없다. 학교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배운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학교에서는 그냥 계산 잘하는 법, 뭐 지리 공부하는 법, 수학, 뭐 영어 이런 것들은 배웠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법, 임차인의 권리, 집을 사는 방법, 대출 어떻게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 부모가 모르잖아요. 부모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몰라요. 선생님들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 나라도 좀 얘기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르는 게 당연하다. 우리 배운 적 없으니까 인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오셔서 불어 시간을 내서 내가 배워야 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부동산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부동산 지식이라는 게 뭐 꼭 투자나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존에 관련된 거거든요. 최근에도 뭐 전세, 깡통 전세니 뭐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깡통 전세뿐만 아니라 뭐 임대차 보호법의 허점, 뭐 세금 때문에 보증금을 날리는 거 그런 거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현장에서 젊은 임차인분들,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도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그러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몰라서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나라에서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몰라서 자신의 가진 대부분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날리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게 이제 먼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집이 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그죠. 내가 집을 살 수 있어요? 너 집 살 수 있어. 제가요? 난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눈높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에 비해서 갖고 싶은 집은 TV에 나오는 멋진 집들, 무슨 연예인이 사는 나 혼자 산다 거기 나오는 집들 아름답잖아요. 그 집이 강남에 있는 집이 뭐 못해도 20억 원 하는데 그거를 당장 살 수는 없죠. 근데 지하 반지하는 막 기생충이라 그러고 이건 집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집 같지가 않은 거야. 근데 거기 사람이 살거든요. 내 돈에 맞춰서 다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집이 비싼 게 아니라 멋진 집이 비싼 거예요. 싼 집도 있어요. 싼 집을 시작으로 더 좋은 집으로 가면 되는데 이제 내 첫 집은 아파트여야 돼. 거실이 있어야 돼. 뭐 테라스가 있어야 돼. 이러면 집 사기가 쉽지 않은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집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포기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아들이 받은 물건이에요. 혹시 경매 물건 리스트 보실 줄 아세요? 요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유료 사이트, 저는 지금 스피드 옥션을 이용하고 있는데 스피드 옥션에서 이렇게 끌어와서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는 경매로 나온 모든 물건들을 무료로 오픈을 해주고요. 매일 한 10,000개 정도의 물건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물건 많을 때는 15,000개까지 있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물건이 많이 없을 때는 8,000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거의 10,000개의 물건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올려서 보여줘요. 이런 물건 진행하고 있어요 라고. 제가 저희 아들이 낙찰받은 물건은 감정가 5,800짜리 물건이었고 2번이 유찰됐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낙찰이 됐죠. 제가 대리인으로 받았으니까 저희 아들 이제 알바 가느라고. 그래서 4,100만 원에 받았고요. 이 돈으로 배당을 종결한 물건입니다. 배당 종결이라는 건 경매는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거든요. 여기에 딸린 모든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되면 이 물건은 사건 종결이라고 떠요. 자,
보시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맨 위에 신권일 때 3월 29일에는 5,800이었고 한 번 유찰돼서 5월 3일일 때는 4,060만 원이었어요. 근데 왜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6월 7일에 4,100만 원을 제가 낙찰을 받았을까요? 왜? 하다못해 2등도 2등은 그거보다 조금 낫네요. 왜 그랬을까요?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이 물건을 제가 못 봤어요. 5월 3일에 4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으면 좋았을 걸. 이제 와서 다시 이 물건을 입찰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물건 4,100만 원에 낙찰받아도 충분히 가치가 있네 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일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을 보실 때는 신권부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경매를 이용한 이유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는 아주 좋은 방법인 거죠. 시세가 5,800으로 감정가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지역에 전세가 한 1억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공시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임대를 놓을 때 전세로는 대출이나 이 보증보험이 안 끊기더라고요. 공시가가 낮으면 전세 보증보험이 안 끊기거든요. 그래서 월세로 지금 임대 중이고요. 2천에 40만 원. 그래서 저희 둘째는 월세 받는 남자입니다. 24살인데. 그래서 40만 원 받아서 대출을 또 받았잖아요. 3,200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그거 한 1년에 매달 한 10만 원 정도 지금 원금 상환 들어갔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해서 원금과 이자로 매달 10만 원 정도 나가고 30만 원은 이제 온전히 자기 월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저희 아이가 너무 좋아요. 또 하고 싶어요. 저 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물건을 하나 이상 하게 될 때는 세금과 대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 진전이 되죠. 지금 이 물건은 이번 달에 아마 1년이 됐을 거예요. 제가 제안한 방법은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라 라고 했냐? 아들은 다주택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다주택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꿈이 크죠? 저 칭찬했어요. 넌 진짜 꿈이 커서 좋다. 돈은 없는데. 그래도 돈이 없어도 돈은 벌면 되죠. 꿈을 가지면 분명히 벌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근데 일단 돈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시간도 없어요. 직장 생활 하거든요. 지금 이제 부동산에 큰 꿈을 가지고 부동산 마케팅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배우고 있어요. 이번에 분양한 롯데캐슬 완판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일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와, 너 잘했다. 네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새 가끔 미분양도 난다는데 아파트 분양이 잘 됐네.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분양하는데? 했더니 브랜드가 중요하죠. 라고 하더라고요. 오, 똑똑하네. 맞아. 브랜드가 안 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 그러면은 입지라도 좋아야죠. 그래요? 그렇네. 근데 입지도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떡하지? 브랜드도 없고 입지도 안 좋으면 그럼 가격이라도 싸야죠. 진짜 정답이다. 근데 가격도 안 좋은데 분양을 하고 싶다면 어떡해? 엄마, 그건 사기예요. 자, 이 이론들을 깨차고 있더라고요. 브랜드, 좋은 아파트면 더 좋겠죠. 입지, 강남에서 가까울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라도 싸서 이 물건을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을 찾는 거죠. 부동산의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부동산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일단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물건이 어떤 건지를 찾아야 됩니다. 저희 아이는 700만 원이 전 재산이었지만 지금 오신 우리 멤버님들은 다 각자의 다른 소액을 갖고 계실 거예요. 소액이라는 게 다 각자 기준이 다르거든요. 전 진짜 돈이 없어요. 근데 10억 갖고도 돈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진짜 돈 많아요. 그런데 1,000만 원, 우리 아이한테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죠. 그 돈의 규모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규모가 어떻든 간에
내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돈도 없고 실력도 없어.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방법은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자본소득을 만들려면, 자본소득이 뭐예요? 부동산, 주식, 금융소득 이런 것들이 자본소득이죠. 어떤 내가 노동으로 일하지 않고도 저절로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매개체들, 그게 자본소득인데요. 자본소득을 만들려면 두 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그거로 주식 투자를 하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던 하잖아요. 그 종잣돈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종잣돈이 없으시다면 버셔야죠. 근로소득으로 버셔야죠. 처음부터 자본소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부모가 자본소득가가 아닌 이상은 우린 다 노동자 계급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죠. 저기 자본가들한테 돈을 받아요. 자본가들은 생산을 하고 거래를 해서 우리를 이용을 해서 돈을 벌죠. 그런데 우리는 그 번 돈을 소비로 다 써버리면 계속 노동자 계급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종잣돈을 모아야 됩니다. 얼마건 간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저는 그거를 1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1년만 모아.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1,000만 원 너무 적으니까 적어도 한 3천 정도 모으려면 3년 일해야 될 것 같아요. 3년 동안 부동산 가격 더 올라요. 3년 동안 자산 가치 더 오르지. 내가 일해서 돈 버는 속도보다 자산 가치 상승률이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저는 이제 1년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아이한테도 1년을 주문을 했죠. 1년 동안만 해봐. 그리고 700만 원밖에 못 모았지만 그거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냥 하면 안 되죠.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내 친구들도 엄마 같은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 다 저 같은 엄마 없으시잖아요. 하나하나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엄마 대신에 책을 옆에 놓는 거죠. 강의를 듣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부모님 세대들이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정말 저는 39살까지 1도 몰랐던 거죠. 39살까지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알게 됐어요? 책을 읽고 저는 도서관에 가서 이제 경매를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다음부터 도서관에서 경매자가 들어가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었어요. 왜 도서관에 가야 되냐? 도서관에는 스테디셀러가 있습니다. 오래된 책. 오랫동안 사랑받는 책은 기본서예요. 최근에 나온 이 책은, 이제 방금 나온 이 책은 제가 이렇게 막 강연도 하고 그래서, 뭐, 눈에 많이 띄긴 하지만 사실 스테디셀러는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 않습니다. 도서관 한 구석에 거의 대여 상태로 있던가 너덜너덜한 상태로 있어요. 그 책을 읽어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오랫동안 읽는 스테디셀러를 읽고 기본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 없이 그냥 요새 뭐 찍어주는 뭐 이런 데들도 많더라고요. 입지 어디가 좋아. 아니 입지가 거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나한테 좋은지는 모르잖아요. 각자 다 상황이 다른데 그럼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일단 돈을 모으고 돈 모으는 시간에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만 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5년, 10년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안 하세요. 그냥 공부만 하세요. 저는 아직 공부가 다 안 돼서 투자를 못 해요. 아니, 내 집 마련만 하시면 되는데, 내 집 마련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나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부동산 공부, 특히 경매 공부 어렵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2달 정도는 바짝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물건으로, 아까 보여드린 그 물건 보여드렸죠? 물건으로 공부를 한 2-3달 정도 더 공부하시면 특별하게 어렵지 않은 물건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옆에 이제 멘토를 두시면 좋겠죠. 자, 두 가지가 준비가 됐으면 그제서야 자본소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저도 부동산 처음이었는데 그때 막 현장 답사라는 걸 처음 가봤어요. 남들 따라서. 그랬더니 여기는 뭐 1종이고 2종이고 1종이 뭐예요? 2종이 뭐예요? 쫓아다니면서 막 배웠단 말이죠. 부동산에는 정말 많은 분야가 있어서
나랑 상관없는 아주 또 굉장히 어려운 분야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나하고 관심이 나한테 연관되어 있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세상의 모든 부동산 지식을 다 알려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시고 뭐 이렇게 공법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언제 사야 되냐 이런 얘기 하죠. 부동산 언제 사야 되냐. 지금 어때요? 부동산 시장? 지금 좀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모르겠죠? 모르겠죠?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부동산을 사는 건 시장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준비가 됐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 집 없는 사람은 절대 집 못 삽니다.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다는 건 그분이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사업이 망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마음 폭락하지 않거든요. 모든 게 다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등을 하면 그것도 따라가기가 내가 가진 자산으로 따라가기가 힘들죠. 눈높이가 이만큼 가 있으니까.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은 여기에 있는데 내가 가진 돈은 기생충 반지하밖에 안 되면 못 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얼마이고 내가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아놓으셨다가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적당한 타이밍에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폭락해야지 산다고 하신 분 중에 제가 사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폭락장에서도 사고 폭등장에서도 사거든요. 왜냐하면 제 목적에 맞춰서 사기 때문에.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은 그야말로 돈만 준비되면 하시면 돼요. 하루라도 빨리. 제가 이 책의 원래 제목이 가제. 원래 책을 쓸 때 가제를 줬거든요. 가제가 아들아 임차인으로 살지 마라였어요. 왜냐하면 전세로 시작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거든요. 전세입자가 제일 위험하단 말이죠. 집주인이 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제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못하면 집을 못 사요. 내 집 마련은 내가 가진 자산 안에서 거기에 걸맞는 가격의 물건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너무 늦지 않아야 돼요. 너무 늦으면 또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월세를 살고 계시다면. 월세는 항상 이자보다 항상 더 많이 내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이자를 내잖아요. 임차인은 월세를 내죠. 그러면은 임차인이 월세를 낸 것 같고 저희 아들 예를 보면요. 임차인이 40만 원 월세를 줘요. 그러면은 40만 원 월세를 받아서 이자 10만 원 내고 남는 돈이 자기 돈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를 내지 말고 이자를 내는 걸로 바꿔야 돼요. 물론 이자율이 올랐죠? 그러면은 월세는 더 올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가능한 빨리 하시는데 특히 잠을 잘 때가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저희 아들 저희 집에서 자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임대를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고스란히 다 수익이 나는 거죠. 잠을 잘 때가 없으시다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매달 내야 되는 이자를 내가 벌어서 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으니까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영끌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경험해 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빚을 가득 져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매달 이자 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이자를 먼저 내야 그 다음에 애들 학원비도 나가고 뭐 뭣도 사고 그러는데 뭘 살 수가 없어요. 이자가 너무너무 숨이 막히게 커서. 그게 이제 영끌을 하신 분들의 지금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혹시 이제 가격이 조금이라도 하락이 되면 그러면 이제 대출금 가까이 집값이 떨어지면 숨이 막히는 거죠. 거의 내가 미쳤다. 내가 왜 집을 샀지?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끌했기 때문이거든요.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빚을 져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달 내야 되는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저희 아들처럼 임차인을 들일 때는 대출을 좀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이 적게 드니까요. 자,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가능한 빨리 아직 내 집 마련 안 하셨으면 내 집 마련 먼저 하시고요. 그거 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제일 곤란한 분들이 딱 1주택 가졌는데 두 번째 집을 갖고 싶어요 하는, 나도 다주택자가 되고 싶어요 하는 저희 아들. 제가 다주택자 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라. 왜냐하면 두 번째 집을 사는 순간 두 번째 집은 대출이 안 나오고 아니면 첫 번째 집을 팔든가 해야 돼요. 두 개의 집을 갖는 거를 허용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집을 두 개 다 계속 가져가면은 첫 번째 집에 비과세 혜택도 못 받고, 그러니 돈도 별로 없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이런 물건을 여러 개 해봤자 이제 세금 떼고 남는 돈 없다. 그냥 물건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2년마다 한 번씩 팔아서 수익을 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이맘때 이 집이 1억에 팔리면 한 5천만 원 정도의 종잣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또 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서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 거죠. 누가 알려줘요? 저 같은 엄마가 없으면 책을 보면서 하는 거죠. 도대체 어디에 집을 사야 될까도 궁금하시죠? 어디에 집을 사야 돼요? 네? 잘 아는데? 결론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 답은 누구나 다 알아. 자, 강남 맞아요. 강남. 네, 다 강남에 사야 돼요. 누가 몰라요? 그거 알지? 근데 왜 못 사요? 비싸요. 이게 누구나 다 알지만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사는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강남.